앞으로 5년 후에 대한민국 시장을 이끌 핵심 산업 꼽아주신다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죠. 조선, 방산,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 2개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중국. 기억나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날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때죠. 전화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뭐 했냐면 조선 얘기합니다. 배 좀 도와줘. 나 배 만들고 싶어. 결국엔 이 사이클은 저는 앞으로 5년은 더 갈 수 있다. 거기서 기왕이면 성장하는 산업이 좋잖아요. 가장 핵심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주식시장 예측이 힘듭니다. 무엇을 사느냐보다 무엇이 얼마나 오를지를 짐작하고 예측하는 게 필요한 시대인데요. 글쎄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 사람 얘기는 이렇고 저 사람 얘기는 저런데 이걸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하나 싶으시죠? 오늘 그런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불리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이렇게 책과 삶 아주 좋은 채널에서 초대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시장 변동성 너무나 큰데 멘탈 흔들리고 오늘도 제가 좀 좋은 그 인사이트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지금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맞죠? 이거는 국뽕이 아닙니다.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20년 전에도 저도 이제 그때 매매하던 시절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냥 미국 나스닥만 본 거예요. 나스닥이 오르면 우리 따라가고 빠지면 더 빠지고 요새는 반대입니다. 한국이 오르잖아요. 나스닥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이닉스가 오르면 그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따라가요. 이게 참 또 너무 놀라운 일인데 한국 주식시장을 이제는 선행지표로 보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그래서 그게 결국 반도체 비상이 커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런 시기가 또 영원히 될지는 제가 모르지만 미국 나스닥이 매일 그렇다는 건 아닌데 우리 한국을 좀 며칠 쫓아다닌다는 건 너무나 이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K-팝 빌보드 차트 맞습니다. 순위 오르듯이 네. 이게 실제로 시총으로 순위를 좀 매기잖아요. 글로벌 순위를. 이게 순위도 급상승한 거죠. 우리나라가 아마 작년에 13위인가 했을 거예요. 지금 5위. 잠깐인데 4위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랑 대만이랑 거의 똑같고 우리 앞에 독일, 프랑스, 영국이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인도 이런 국가들이 차례로 이기면서 올라왔는데 이제 이 위에를 이기긴 솔직히 좀 어려워요. 미국, 중국, 일본, 홍콩 여긴 좀 격자네. 그 사실상 거기는 철옹성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정말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시가총액도 엄청 올라와서 어쨌든 한국 주식시장은 모두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지는 다 많이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 시장을 이끌 핵심 산업 한 서너 가지 꼽아주신다면? 요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강국이라고는 안 해요. 물론 뭐 게임도 있고 잘하지만 우리의 근간은 제조업인데 우리가 2000년 초반에 중국이 성장할 때 거기에 많은 중간재를 납품해서 성장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후로 무슨 일이 발생했죠? 2008년에 금융위기 터지고 중국이 자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과도 대립을 하게 되고 시진핑이 이제 등극하고 나서 제조업 강국 선언을 합니다. 우리한테 너무 뼈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가 하던 걸 이제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걸 따라해도 좀 적었고 우리 걸 썼어요. 실제 실력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시진핑 등장 이후로 제조업 자립을 선언하고 실제로 정부가 지원을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비슷한 품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가격이 30% 싸요.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외국에서는 중국 걸 삽니다. 그렇다고 그걸 뭐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점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국이 내수가 또 안 좋아져요. 이게 무슨 또 파급 효과 생기냐면 중국이 만드는 그 공장에서 만드는 많은 물건들을 해외로 다 수출해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급과잉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태양광 회사들, 디스플레이 회사들 많이 망했어요. 다행히 반도체만 못해요. 반도체는 미국이 장비를 안 줘서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중국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행인데 모든 산업이 다 중국이 심지어 우리를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배도 우리가 1등인데 배도 지금 중국이 점유율 1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난 15년간 암흑기를 갖고요. 제조업이 안 되잖아요. 앞에 누가 막으니까. 이 말씀 왜 들었냐면 이제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이게 판도가. 미국이 중국 거 안 씁니다. 지금 논리는 뭐냐면 중국 게 제일 싸잖아요. 지금은 안보이 시대예요. 싼 건 필요 없어요. 내 편 거 쓰겠다는 거. 그래서 미국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걸 쓰겠다는 게 그게 지금 정책의 핵심입니다. 근데 중국 대신에 이 모든 산업 있죠. 뭐 조선, 방산,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태양광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제조업체들 있죠.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 2개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중국. 중국을 막으면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어요. 기억나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날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때죠. 전화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뭐 했냐면 조선 얘기합니다.
배 좀 도와줘. 나 배 만들고 싶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에요. 여기서 답이 나온 거야. 그때부터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재평가받는. 그럼 이게 중요한 거는 일회성이냐 구조적이냐 이걸만 고민하시면 돼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미국의 민주당이 된다고 바뀔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민주당도 이 정책 자체는 큰 틀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을 막아주는 그 미국이 우리는 고마운 거죠. 왜냐면 우리한테 이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로봇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로봇을 중국 걸 안 쓰려고 그래요. 보안 문제 때문에. 중국 카메라가 로봇이 달려서 뭘 감시할지 모르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사이클은 저는 앞으로 5년은 더 갈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이제 재평가 받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기왕이면 성장하는 산업이 좋잖아요. 가장 핵심은 당연히 반도체죠. 뭐 중국이 당연히 못하죠. 두 번째가 조선. 조선은 미국이 좀 배를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스가 펀드 만들어서 지원까지 해주죠. 세 번째가 저는 원전. 미국은 원전을 많이 짓고 싶어요. 미국도 알아보니까 원전 기술은 있는데 이게 시공 능력이 없대요. 원자력 발전소 만들 수 있는 인력도 많이 은퇴했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싸게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아마 파트너가 될 것 같고. 그럼 네 번째가 방산. 우리나라 무기가 뭐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도 천궁2라는 미사일 재고가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무기의 장점은 그 성능은 비슷한데 원하면 빨리 배송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독일이나 이런 나라가 무기는 강국인데 만드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이란 전쟁이 끝났다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리 없고요. 오늘 여기 저희가 촬영 찍고 있는데 제가 놀랬던 게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했냐면 기사를 봤거든요. 대만 통일하겠다고. 다음 전장은 대만 해협도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포기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도 뭔 일이 날지 몰라요. 우리나라 무기의 인기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방산 좀 좋게 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로봇 쪽. 로봇은 우리가 인정은 해야 돼요. 중국보다는 떨어져요, 경쟁력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이 앞서는 건 맞지만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국 걸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미국은. 근데 미국은 로봇 기술은 좋지만 하드웨어가 약해요. 근데 우리는 자동차 회사들이 있죠. 거기가 이제 로봇을 만드니까 현대차 그룹은 미국의 미국 회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예 인수까지 해버렸으니까 우리가 제공할 로봇 밸류체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제조 업체들이 앞으로 5년간 계속 글로벌 시장에서 좋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가 맞물려서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도 그렇고 뭐 로봇까지 말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냥 예상은 할 수 있죠. 뭐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의 행동을 보면 된다. 젠순하게 왜 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놀랐냐면 작년에 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경제에서 오자 한번 또 거기에 뭐 반도체도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자기 파트너도 있으니까 그래서 1박 2일로 짧게 하고 갔잖아요. 왔다 갔는데 이번에 4박 5일은 너무 충격적인 게 그때랑 사뭇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달라요. 예. 왜 놀랐냐면 우리나라에 특별한 행사가 없어요. 그렇죠. 이벤트가 없는데 없었는데. 대만의 컴퓨텍스 행사는 매년 해요. 거기 매년 가거든요. 근데 계속 하는 동안 한국에 온 적이 없어요. 거기 가면서 그냥 미국 갔는데 아니면 중간에 뭐 중국이나 일본 들렸다 간 경우는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 행사 끝나고 4박 5일 동안 원래는 4박 5일이 아니라 좀 짧은 걸로 아는데 갑자기 기간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좀 집중하고 싶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 거고 더 놀라운 건 일본을 패싱해버렸죠.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되게 기분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CEO 그 바쁜 분이 4박 5일 동안 한국에 왔다는 거 AI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게다가 뭐 심각한 회의만 하고 간 것도 아니고 맞아요. 방송 삼겹살 출연하고 거리 돌고 음식 맞아요. 사 먹고 하는 모습을 삼겹살도 먹고 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략이 있는 거죠. 거의 한국인에게 사랑을 맞아요. 갈구하는 맞아요. 듯한 맞아요. 그런 느낌. 난 여러분 좋아합니다. 네. 난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한국을 너무 중요한 AI의 인프라 국가로 생각한 것 같아요. 거기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고 우리 국민으로서는 자부심 가져도 저는 충분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원전, 방산, 로봇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반도체는 뭐 이미 이제 윤곽이 드러나서 두 회사가 끌어가고 있고 순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1순위 반도체고 다만 이제 아주 좀 긴 시각에서 2순위는 로봇이죠. 로봇이 대세가 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한 1, 2년 정도를 본다면 일단 이제 2순위는 제 생각에는 좀 조선이 좀 되지 않겠냐. 왜냐면 미국이 지금 너무 원하니까. 그 다음에 3순위는 방산. 그 다음에 4순위는 로봇. 네, 원전이 좀 약간 5순위인 이유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원전 짓는데 막 10년이나 걸리니까. 그래서 필요성은 맞는데 원전까지 그 미국에서 만약에 그거 지어지고 하는 데는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려서 굳이 우선순위로 따지면 조금 밀릴 수는 있다. 그러면 로봇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가장 괜찮은 건 현대차 그룹. 현대차 그룹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고 그 기업을 원래 1조 원 정도에 인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회사 가치가 요즘에 100조 얘기도 나옵니다.
놀라울 정도죠. 근데 그때는 로봇이 시장이 작을 때라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 인간용 로봇을 만들잖아요. 지금 대세는 뭐 테슬라도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에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가구당 로봇 하나. 대한민국 프로젝트에 피지컬 AI도 들어가 있어요. 3개거든요. 반도체,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피지컬 AI가 로봇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할 거고. 근데 현대차 그룹이 괜찮은 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세계적인 로봇 회사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로봇을 만드는 건 현대차 기아가 만들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부품은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저는 로봇 한다면 다른 고민할 거 없이 현대차 그룹에서 선택을 해도 지금 사실 일가구의 로봇 한 대가 좀 허황되게 들리긴 하는데 10년 뒤에 보편화돼도 이상한 일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서는 이런 상상력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앞으로 분명히 되는 산업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시장이 커지고. 근데 자동차 시장도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 시장보다 훨씬 커질 거예요. 1가구 1 로봇이 되면. 근데 로봇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일단 노동력이 부족하고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로봇이 그렇다고 기술이 없으면 못 하는데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고. 근데 가정용은 약간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보다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건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목표는 가정이 맞는데 먼저 들어가는 건 공장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가 공장이라고 치면 공장은 로봇이요. 그냥 정해진 규칙만 따라가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그냥 주인님이 딱 세팅한 대로 예를 들면 자동차 문짝을 만든다. 그럼 그것만 만들면 돼요. 사고 날 일도 없어요. 특별히 뭐. 근데 2단계가 어디냐면 상업용.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건물에 들어오면 앞에 안내 데스크 있죠?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경비 아저씨도 있고. 이제 이런 일자리는 없어져요. 거기가 로봇으로 가요. 거기에 상업용 시장도 굉장히 커집니다. 세 번째가 가정용. 상업용까지는 쉬운데 가정용은 너무 어렵대요. 일단 가정에 들어가는 순간 로봇한테 공포 영화가 시작돼요. 이게 변수가 나와요.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오죠. 강아지 튀어나오죠.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날은 동선이 이게 맞는데 어떤 날은 뭐 여기 막 이상한 것들이 놓여있으면 로봇은 막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궁극적인 목표는 가정에 가는 건데 진짜 힘들어요. 다만 거기까진 가야죠. 가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던 게 1가구 1로봇 자기 무조건 하겠다. 핵심은 가격이 싸져야 돼요. 그래서 목표로 하는 게 2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대당. 지금 보통 2, 3억 하거든요. 이걸 얼마나 낮추느냐. 중국 회사들은 2, 3천에도 만드는데 당이 좀 약간 성능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대중화까지 가는데 시간은 최소 5년 이상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차 사는 것처럼 사는 이제는 그 시대가 온다. 우리가 자동차 시장 역사 알잖아요. 1920년대 포드부터 얼마나 큰 사이클 지금도 이어지는가. 그런 걸 보면 로봇에 투자하는 건 맞고 다만 로봇은 적자금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검증된 회사.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뭐 돈도 잘 버니까 여기부터 출발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관련된 ETF도 있어요. 실제 로봇 관련된 ETF도 있고 우리나라에 자동차 ETF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 사실 대부분 현대차 그룹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이 될 수도 있죠. 편에서는 또 AI 버블을 걱정하기도 해서 근데 어떤 산업이든 이렇게 산업이 성장할 때 처음 발생할 때 다 버블이 나옵니다. 그거는 공통된 현상이에요. 옛날에 미국이 철도 넣을 때도 철도 버블 터진 적이 있고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례가 인터넷 버블. 99년도, 2000년에. 근데 그 버블이 그때는 주가가 폭락하면서 안 좋은 사례도 남겼지만 그 버블 때문에 인터넷 세상이 열린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그때 사실 과하게 투자를 했죠. 우리도 막 거기 통신선 깔고. 근데 그걸 깔아놨기 때문에 결국 인터넷 시대가 오히려. 결국 몇 년 후에 그게 폭발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갈 수 있었던 네, 근데 그걸 안 깔았으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버블의 단점이기도 한데 장점이죠. 버블이 산업의 생태계를 빨리 만들어줘요. 그래서 AI도 저도 결국 버블로 갈 거란 봐요. 여기 돈들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미국의 빅테크 4개 회사가 올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돈만 1000조가 넘어요.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그러니까 우린 그걸 봐야 돼요. 이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기 번 돈을 다 여기다 집어넣는데 심지어 빚까지 내요. 지금은 아예 빚까지 내서 그래서 버블 걱정을 해요. 이게 너무 심하다. 얘네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근데 그들이 보는 걸 우린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들은 진짜로 AI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봤을 때는 지금 투자 안 하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여러분 카카오톡 쓰시죠. 유튜브 보시죠. 지금 다 독점 기업이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경쟁자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이야 카카오톡 1등이지만 당시 많았어요. 유튜브도 많았어요. 주변에 그때 당시에. 근데 결국 1등만 살아남아요. 넷플릭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AI 승자도 몇 개 없어요. 이 빅테크는 알아요. 그리고 빅테크의 태생이 뭐냐면 그들은 독점에서 이렇게 성장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아마존이 인터넷 쇼핑, 구글은 검색, 유튜브. 우리 1등에서 나 이렇게 성장했는데 AI
AI 산업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 그래서 더 서두르는 그래서 해야 된다. 지금은 누가 성장될지 몰라요. 근데 일단 만약에 안 하면 1등은 없는 거죠. 일단 뭘 뛰어가야 1등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버블은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승자가 언제든간 나와요. 2, 3년 안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 고민할 거지. 자꾸 오르는 주가나 이런 투자만 보고 버블 생각하면 아예 투자를 못 합니다. 그래도 뭐 좀 미리 감지하거나 뭐 이런 사인을 알 수 있으면 일단은 그거죠. 저는 이제 버블을 감지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미국에서 지금 돈은 제일 많이 까먹는데 그래도 AI 상징적인 기업 오픈 AI. 챗GPT 돈 엄청 까먹잖아요. 여기가 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챗GPT 사용 안 하고 돈도 안 주고 이제 별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럼 AI 버블 터지는 거죠. 근데 그럴 일은 지금 없지만 오픈 AI가 상장도 하려고 그래요. 미국에. 이 가치가 계속 올라가줘야 돼. 점점 올라가야 좋아요. 근데 AI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쓰면 쓸수록 이게 좋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지금은 정액제인데 이걸 종량제로 바꿀 수도 있대요. 너무 비싸니까 이 토큰이라고 그러죠 보통.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들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걸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AI 시대가 대중화된다면 이들의 성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오픈 AI가 더 성장을 할 텐데 근데 오픈 AI가 만약에 성장을 못한다면 버블이 터질 수도 있는 거니까 심지어 우리가 AI에게 많은 일을 맡기잖아요. 뭐 주식 투자도 맡기고 우리가 하는 앞으로 일을 더 많이 맡길 텐데 그럼 결국 AI만 물려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안전할까요? AI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떤 미래를 이제 그려줄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다 걱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도 좀 있고. 근데 뭐 로봇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자리 뺏는 건데 인터넷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일자리 많이 없어졌는데. 근데 어떻게 됐죠? 새로운 일자리 또 생겨요. 그러니까 각각의 필요한 것들은 다 있어요. AI가 진짜 모든 인간의 모든 걸 다 대체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AI가 언젠간 인간처럼 뭐 모든 지능을 가져갈 수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 4, 5년 동안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AI가 필요한 건 뭐죠? 인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요. 대체한다고만 자꾸 생각해요. 인간 대체하니까 이거 나오면 큰일 난다. 그게 아니고 AI 저도 매일 쓰지만 저의 시간을 단축시켜줘.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정보들을 다 빠르게 확보를 해주고 제가 했어야 되는 그 일들을 그러니까 AI는 어떻게 보면 인턴이죠. AI를 인턴처럼 생각하시면 사실은 너무 걱정할 건 지금 아니란 내 개인 인턴이죠. 인턴인데 AI를 마치 우리 대표이사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아직은. 언젠가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한국 몇 년 안에 아직까지 그것까지 생각하기는 좀 너무 빠르다 저는. 그러면 우리 우주 산업은 어떻게 볼까요? 이거 스페이스X 보면 적자여도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우주에 대해서는 이제 좀 논란들은 있죠. 굳이 우주가 필요하냐. 필요하다는 논리도 있고. 근데 그런 거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와닿진 않죠. 달 탐사한다고 나한테 뭔 상관이 있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어디 가고 이런 거는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우주항공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자율주행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올 텐데 자율주행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통신망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야 상관없지만 많은 국가들이 인터넷 통신망이 촘촘하지가 않아요. 미국만 해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게 인공위성 통신, 저궤도 위성 통신. 그게 바로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로 돈을 좀 벌거든요. 뭐 로봇도 마찬가지죠. 로봇에 그 인공위성 통신망을 딱 연결해가지고 로봇한테 통신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앞으로 세상은 무인화되잖아요. 무인화될 때 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성 통신망 같아요, 저는. 왜냐면 기지국이 다 못하는 걸 커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좀 필요한 건 있다. 두 번째는 안보 목적이죠.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란의 하메네이가 전쟁 첫날 죽어버렸잖아요. 저는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걸 어떻게 제대로 타격했지? 결국 저 인공위성 좌표랑 연결해서 팔란티어가 분석을 한 거죠. 그 기업이 데이터를 가지고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못 죽일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섭죠. 그게 AI랑 결합된 거예요. 인공위성이 보내준 정보를 AI가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 있다 정확히 예측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들어맞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보안 관점에서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도 지켜봐야 되는 거죠. 배터리도 지난 몇 년간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좀 괜찮을 걸로 봐요.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왜냐면 어쨌든 모든 게 다 전기가 되거든요. 자율주행도 우리가 해야 되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뭐 휘발유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에너지원은 저는 이제 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시간은 좀 걸리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지만 자동차 아직도 휘발유차가 우리나라에 훨씬 많은 것처럼 시간적인 부분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제가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모델 Y 수입차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전체 월간 자동차 판매량 1등 했더라고요. 수입차가 1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되게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전기차죠. 상품성도 되게 좋은 편이고 또 거기에 일부 이제 자율주행 기능도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는 결국 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다만 미국이 좀 정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보조금도 안 주고 있는 거마저 뺏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속도가 좀 늦어지면서 배터리한테 좀 안 좋았지만 바람의 방향에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특히 이번에 호르무즈해협 봉쇄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또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 배터리 주들을 지금 나쁘게 볼 필요 없다. 그리고 이 전기차 쪽에선 그렇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호재는 뭐냐면 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기죠, 전기.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정부 정책 보면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이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 많은 전기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저 데이터 센터, 저 반도체 공장에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요. 그럼 전기가 안 갖춰졌는데 공장 지어봐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짓는 데가 호남이잖아요. 호남은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태양광 풍력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비 오고 나 바람이 안 불어요. 어떻게 하면 전기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햇빛 쨍쨍할 때나 바람 많이 불 때 전기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ESS 시장이 배터리 회사의 하나의 새로운 먹거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빨리 공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남 쪽에 그걸 한다는 걸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 투자가 좀 많을 것 같고 반드시 ESS를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가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데이터 센터 많이 짓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요. 근데 전기를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태양광이래요.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가 빨라요. 근데 원전은 막 10년 걸리고 이러니까.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을 하려면 반드시 짝꿍처럼 ESS 붙어야 되고 ESS 기능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 안에서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비가 엄청나잖아요. 순식간에 확 들어왔다가 계산을 해요. 얘가 과부하되죠. 우리도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에 집중하면 막 여기가 과부하되잖아요. 그랬다가 좀 식히죠. 이걸 반복하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면 전력이 불안정해요. 그 안에 보면 막 어떨 때는 전기 전력 수요가 폭발했다가 갑자기 식어요. 근데 이 전력은 이 평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정적이에요. 이게 갑자기 한 번씩 튀면요 정전이 날 수도 있대요. 스파크 튀고 그럼 큰일 나죠. 데이터 센터가 멈춰버리면. 그래서 ESS를 거기다 집어넣어주면요 얘가 이거를 잡아준대요. 주파수를 잡아주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ESS는 데이터 센터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는 새로운 2막이 열린다. 지난 1막은 좋았다가 좀 안 좋았지만 이제 새로운 2막은 AI랑 함께하고 그 다음에 3막은 다시 전기차가 또 오겠죠. 네. 그 중간에 ESS가 좋은 역할을 해줄 것 같아서 저는 배터리 지금 주가들 많이 빠져 있지만 좀 괜찮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조선 쪽에서는 어느 기업을 좀 지켜볼까요? 조선은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ETF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좀 대동소이해서. 근데 그래도 좀 몇 가지 특징만 말씀드리면 방산 쪽을 원하시면 하나오션이 괜찮아요. 네, 군함이나 잠수함 쪽에서 워낙 잘하니까 바다에서도 막 그 원유도 시추하잖아요. 가스도 캐요. 그런 선박이 있어요. 그걸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내가 투자하고 싶다. 그럼 삼성중공업이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은 엔진을 만들어요. 직접. 그래서 이것도 놀라운데 참 조선마저도 데이터 센터랑 연결됩니다. 그 선박 엔진을 실제로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데이터 센터 기업에 공급했어요. 이 선박 엔진을 뭘로 쓰냐면 이걸 돌려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공급해요. 이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죠. 데이터 센터에 연결이 안 된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나는 엣지를 찾고 싶다. 데이터 센터 쪽까지. 그럼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 모든 걸 이제 아우르는 기업이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고 HD 한국조선해양 지주사예요. 현대중공업도 갖고 있고. 근데 아마 이 회사는 미국에 아마 조선소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조선소 만들어주길 원하거든요. 그래야 미국 내에서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각각 다 개성들은 있는데 4개 다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ETF가 가장 좋지만 그 안에 성격만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일 종목 불안하시면 이제 ETF로 네, 지수 맞습니다. 투자하시는 건데 ETF의 완전 정보, ETF 모든 것이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다 해결해드리고 초보는 초보대로 또 중급은 중급대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실전 포트폴리오 하나 쌓아주시면 어떨까? 50대 1000만 원 초보자 들어갈 때 어떻게 ETF 구성해서 들어갈까요? 네, 50대여도 이게 좀 약간 조건은 다를 텐데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좀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은퇴를 하면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월 현금 흐름이 나올 ETF를 좀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20대 같은 경우는 지수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했지만 은퇴를 앞둔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00이라고 치면 지수 비중을 20으로 줄여야죠. 한 30 정도를요 월배당 ETF가 있어요. 특히 리츠 ETF 있거든요. 리츠 인프라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꽤 돼요. 한 8% 정도 돼요. 요새 리츠도 나쁘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그런 거 다 리츠 형태로 또 많이 하니까 그런데도 배당 수익률 높으니까. 근데 주가는 많이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은퇴자한테 딱 좋죠. 주가 오르는 것보다는 나는 월 배당, 그러니까 1년에 8% 배당을 준다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주는 거니까 월마다 뭐 일부를 띄어서 주니까 그런 관점에서 괜찮고, 두 번째 이제 30%는 커버드 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버드 콜은 이제 콜옵션을 매도한다 그러는데 그걸 매도해서 그 돈으로 그 현금을 내가 매달 받는 거예요. 단점은 하나 있어요. 가상 가격이 만약에 코스피가 10,000에서 20,000 가도 수익이 안 나요. 똑같아. 위를 막아요. 대신에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한 거예요. 그 대가로 월 보장해 주는 네, 거. 맞아요. 그래서 은퇴자분들한테는 적합해요. 그래서 그걸 한 60 정도 이렇게 합쳐서 깔아 놓으시고 지수 20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MMF라고 있어요. 그거는 현금처럼 넣었다 뺐다 이런 거죠. 20을 MMF ETF에 넣어놨다가 지수가 폭락할 때 갑자기 뭐 시장이 네네. 폭락을 해요. 그때 들어가. 그때 빼서 일부 사시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나는 월소득이 나온다 다른 데서,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는 다시 바뀌어요. 굳이 월배당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월배당을 아까 60 했잖아요. 30으로 줄이고 이제 지수를 다시 올려야죠. 왜냐면 내가 여기서 현금 나오는데 굳이,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이제 100세 시대니까 사실 100세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50대의 제일 기준은 내가 은퇴하고도 현금이 나올 수 있냐 없냐, 요거에 따라 좀 포트가 달라진다. 요걸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상황별, 나이별, 원하는 희망 종목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ETF 완전 정복하실 수 있는 이 책의 저자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가야겠죠. 시대가 나를 따라오지는 않으니까요. 그 점에서 지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책과 삶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